전문가들 저희가 이제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보내는 분들이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보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하는데 이제는 좀 아시더라고요. 네. 네. 좋은 일 하시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 우리 교육단체, 교육계에서는 뭐 저희들이 익숙한 곳이고 이제 정부하고도 일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한 3년 됐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큰 어려움은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재단 형태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재단법인이고요. 저희 이사장은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뭐 잘 모르시죠? 네. 네네. 뭐 우리 좀 하여튼 시민사회 쪽에서는 좀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사장으로 하고 저하고 또 한 분이 이제 공동 대표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촬영 준비는 끝났고요.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터뷰 내용들 미리 이제 질문지를 네. 좀 받아보셨을 텐데, 뭐 1번 질문하고 2번 후하고 이제 이런 순서는 대체적으로 지키지만 중간에 3,000% 빠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대화. 네네네. 그래서 예. 뭐 이게 꼭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잠깐 쉬어도 네. 되시고요. 네, 생각하시기 위해서 조금 네. 머뭇거려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챗GPT 때문에 네. 인터뷰가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희도 간접적으로 이제 AI를 만들다 보면 아하. 그런 인터뷰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도 되겠죠? 네. 자, 그래요. 먼저 저희가 처음 시작은 여기 이제 유튜브로 또 채널을 보는 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시선을 그렇게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대화하는 형태로 하면 됩니다. 이거 의식하지 않고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교육의 봄이 지금까지 학벌 스펙을 넘는 좋은 채용하는 기업 찾기 캠페인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번부터 새로운 캠페인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벌과 스펙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그 직업인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웃집 위인 찾기라는 캠페인입니다. 뭐 위인이라고 하면 위인전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분들도 위인이겠지만 이웃집 위인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근처에도 참 훌륭하고 또 직업 영역에서 의미 있게 성취를 하고 또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웃집 위인 찾기라는 그런 조금 가볍고 말랑말랑한 그런 그 이름으로 앞으로 이런 그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블루바이저 시스템즈의 황용국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관련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네. 자, 우선 뭐 본인 소개를 좀 이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아유, 우선 위인이라고 하니까 네. 너무 과찬이신 것 같고 네. 좀 소박하게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지금 인공지능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좋은 취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존경스럽고요. 이제 우리 회사의 어떤 취지하고 좀 맞게 되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저는 이제 19살 때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창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무 경험이 한 25년 정도 개발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창업도 하고 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실패도 했고 또 다시 재기해서 지금 블루바이즈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6년 차, 아니 약 이제 7년 차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챗GPT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좀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관심 속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I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뭐 그 이력 부분에서 좀 궁금한 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뒤에 저희가 좀 궁금한 것은 조금 더 질문을 좀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현재 지금 그래서 좀 이렇게 하시는 일들, 그 블루바이저 시스템즈에 대해서 뭐 저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좀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처음에 2016년도에 설립을 했을 당시에는 그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프라이빗 뱅크라고 해서 PB 서비스를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차원의 그런 금융 서비스죠. 자산 관리 서비스인데 그런 자산 관리 서비스가 기존의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어떤 전유물이 있었는데 소액 투자자나 금융 취약층에게도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이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로봇이나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산 관리를 좀 대중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사업이 이제 대중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연구했던 그런 인공지능 투자 플랫폼을 그런 금융 당국의 이제 심사에서 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이제 어떤 이제 하이버프라는 제품이고요. 하이라는 게 높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버프란 말이 이제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게임할 때 버프를 받으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높은 어떤 능력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저희 회사의 인공지능 상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상표에 따른 그런 인공지능 투자 플랫폼을 금융당국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사업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금융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높은 허들과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자본과 그런 경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테스트만 통과했다고 해서 저희가 쉽게 사업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은 저희가 국내에서 사업화를 하지 못하고 그나마 다행인 게 그 테스트 배드에 저희가 참가를 했을 때 많은 대기업들이 참가를 했었어요. 뭐 삼성증권, KB, 이름도 노출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뭐 팩트니까요. 네. 이제 그런 대신증권, 뭐 키움증권, 아주 이제 굴지의 그런 대기업들이 그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그 테스트 배드에 이제 참가를 했는데 저희도 같이 참가를 했었죠. 그 총 한 24개의 알고리즘 중에 저희가 이제 수익률 1등, 회전율 1등, 샤프 지수라는 그런 정확도 1등까지 해서 아주 우수한 기록을 내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테스트 했던 돈이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수익이 좋다 하더라도 그 투자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 가지 수급이나 거래량에 따른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내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테스트 배드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글로벌한 시장에서 오랫동안 검증을 받아서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해외 진출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중에서 저희 회사를 좀 더 좀 베네핏을 줬던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뉴욕의 패밀리 오피스라고 해서 보통 이제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면 미국의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모임에서 저희가 초대가 되어서 이제 전 세계 2,400대 1로 그 챌린지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승을 한 다음에 가장 저희한테 베네핏이 뭐였냐면 이 나스닥이라는 그 정권 투자 플랫폼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 저희가 초대가 되어서 금융 전문가인 제인이라는 아나운서와 이제 아서라는 그 투자 그 패밀리 오피스의 총괄 하시는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됐고 네. 그 인터뷰한 방송이 타임스퀘어에 이제 노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그 타임스퀘어에 노출되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이제 금융 서비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노후 자금이나 결혼 자금 어떤 좀 멀리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소액 투자자나 직장인들은 이렇게 자기의 여유금을 멀리 보고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뭐 차도 사야 되고 생활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생계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하지만 저희 하이버프라는 이 제품은 직접 투자를 AI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는 보통 내가 종잣돈을 마련해서 돈을 맡겨가지고 뭐 자산운용사나 이런 알고리즘이 투자를 해서 뭐 수익이 나든 뭐 손실이 나든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운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만기일이 되면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저희 시스템은 내가 직접 투자를 AI가 대신하기 때문에 내 계정과 계좌를 연결해서 내가 돈을 적금이나 뭐 예금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시스템에서 투자를 하게 되고요. 투자를 해서 발생된 수익은 내가 바로 찾았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다가 그 돈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데 투자금을 회수를 하려면 원래는 금융 서비스는 만기일까지 기다리거나 중도 해지를 해야 되지만 그렇죠. 이제 저희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중단하고 바로 투자 운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스닥에 나왔을 때 투자와 동시에 생계를 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템이다. 예,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아서 나스닥에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그 패밀리 오피스라든지 여러 투자자들이 좀 더 검증할 수 있게끔 저희 제품을 이제 시연할 수 있었고, 또 그 제품을 지금까지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라는 게 아주 변동성이 높고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아주 변화가 아주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테스트한다고 해서 이 제품이 우수하다, 안정성이 있다라고 입증을 할 수가 없기에 최소한 3년 아니면 5년 정도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하는 제품은 지금 아직까지 미국과 이제 영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나스닥에 보도되면서 영국 왕립은행의 이제 기관에서 좀 저희를 주목을 하게 되어서 영국 왕립은행의 초대를 받아서 또 영국으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저희가 저희 한국 제품을 내밀었는데, 이제 영국 왕립은행에서 왜 하필 한국 시장을 투자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느냐, 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작은 시장에 어떻게 제품을 이렇게 출시하려고 하느냐, 이왕 하는 김에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스케일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좀 한번 도전을 해봐라고 해서 저희가 영국 왕립은행의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조언을 받아서 미국 버전의, 그러니까 뉴욕 증시와 나스닥 버전의 AI 투자 플랫폼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 한국 제품과 미국 제품을 동시에 저희가 이제 POC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터키, 그다음에 저 캐나다, 네덜란드 뭐 여러 나라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챌린지에서 우승해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상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뭐 회사가 뭐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고 뭔가 유명해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필 저희가 2019년도에 한창 그 무르익었을 때 이제 코로나가 2020년에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서 활동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투자자를 만나기도 힘들어졌고, 뭐 이렇게 뭐 VC라든지 이렇게 브리핑을 IR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형 행사에도 이제 다 취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이렇게 활동하기가 힘들어져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투자 플랫폼이라는 건 아주 오랜 동안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좀 확장성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면접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든 취지는 저도 이제 고졸이지만 대부분 이제 학력이나 스펙을 서류 심사에서 대부분 보고 탈락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이 친구 학력이 짧고 스펙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 잘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네.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면접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렸으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면접을 본다는 게 너무나 큰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뭐 몇 명 모집을 하지 않는데 수천 명이 지원하면 그 수천 명을 다 면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서류 면접을 보고 대부분 스펙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면접을 본다면 이런 면접관을 교육시키지 않아도 되고, 또 면접을 보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비용을 들어서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면접을 보면 면접의 기회를 모든 지원자에게 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희 제품을 또 하이버퍼 인터뷰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아직까지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코로나가 좀 더 지속되고 또 기후 위기가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내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이 많아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라는 약간의 문화가 네.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도 이 제품을 좀 더 지속적으로 대중화를 한다면 면접의 문화를 바꿀 수 있겠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면접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사업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그 회사의 사업 아이템 그리고 그 서비스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앞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개인이 재테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이제 그동안 개발을 하셨다고 좀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같은 사람도 그러면 그 지금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회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네. 그렇게 재산 증식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하는데 자문료라든지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고 저희 제품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한 10만 원부터 한 1,000만 원까지만 한 최대 2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이제 금융회사를 저희가 차려서 업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 제품은 이제 검증받기 위한 이제 대중화를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받는 동안 이 제품을 관심 있는 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네. 고객들이 좀 있나요? 네, 저희가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한 2만 명 정도 누적이 2만 명? 하고 있고요. 뭐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보통 10만 원도 조금 한 여유가 있는 분은 100만 원 정도 많이 여유가 있는 분은 한 1,000만 원 정도를 운용을 각자 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그 이제 자기 그 돈을 그렇게 한번 실험적으로 계속 활용을 해서 네, 인공지능을 그로 인해서, 통해서 그로 인해서 뭐 사실은 실패를 하더라도 또는 네. 손해를 보더라도 네. 얼마 안 되는 액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완성도를 좀 검증하는 의미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이제 그렇게 무료 이용을 좀 해서 회사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고 또 소액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투자 효과를 거두는 의미도 있네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그 이용해서 투자 효과를 좀 거뒀다고 하던가요?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 저희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투자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을 수가 없었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또 사기꾼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네. 또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영원히 수익률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테스트 베드에서 우리가 삼성을 이겼다, 나스닥에 나왔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으는 거는 좀 불합리하고 또 좀 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만 받고 뉴스 보도 기사만 나왔는데 처음에 한 20명 정도 접촉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20명이 무료 체험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률이 좀 기대 수익률을 충족하니까 그분들이 또 알아서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20명이 지금 2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광고 없이 사용자들이 들어왔고 또 무료니까 뭐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뭐 크게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나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인공지능을 처음에 설치를 하면 위험 감내 수준을 투자자가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하이버프에 맡겼는데 과연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운용을 할 때 원금을 다 손실하면 또 위험하니까 그렇죠. 인공지능한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까지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이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1%, 2% 설정해 놓으면 뭐 100만 원 투자해서 손실 나도 한 만 원, 2만 원이니까 이제 부담 없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성격을 투자자한테 이제 입력을 받아서 이제 AI가 이제 운용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기대 수익이 충족하시는 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쓰려고 하시는 기대 수익이 충족을 못 하시는 분은 뭐 또 해지를 하고 자기 투자금 회수해 가시는 분들이 생겼고 그래서 계속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에코시스템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사양이고요. 결국은 이제 2만 명이 다 만족할 수는 없고 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기대 수익이 10%가 되어도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벌려고 하지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50만 원 벌고 싶다, 100만 원 벌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그 저희 회사와 비슷한 그 경쟁사들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광고비를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100만 명까지 이제 투자자를 모았는데 결국은 100만 명 중에서 기대 수익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3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100만 명을 모으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투입을 했는데
30만 명만 남아나니까 네. 또 70만 명을 모으기 위해서 또 그 광고를 해야 돼. 음. 그래서 결국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나마 저희는 다행히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광고비를 소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투자를 받지 않고 성장을 하고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이용자들 중에서 무료로 제공하면서 저희 서비스의 취지에 맞는 진성 고객을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광고하지 않고 또 무리하게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았고 또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쓰면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중단하고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었고, 또 그 이용자들 중에서 뭐 기업 대표님도 계시고 또 여러 회사에 저희 회사를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또 간접적으로 또 매출을 또 활성화할 수 있었고 또 기술 이전이라는 그런 또 저희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까지 팔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성 고객이 일정한 정도 이렇게 구축이 되어서 그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와 신뢰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인 것이고, 이제 진성 고객들이 이 서비스에서 효과를 나름대로 좀 본 거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효과를 받는지, 어떤 선택을 좀 하니까 그 수익이 좀 나는 것인지, 그분들의 그 선택 방식을 잘 데이터화 시켜서 정리를 하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이익이 남는 투자에 대한 좀 이렇게 경험과 지혜를 확보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찌 보면 또 그게 또 이제 인공지능의 그 지식으로 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되기도 하겠고요. 어쨌든 뭐 이게 그 서비스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지만 이 프로그램 잘 되어서 이 소액 투자자들, 뭐 우리나라 대부분이 이제 그래서 소액 투자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서비스로 계속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지금 두 번째 그 상품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비대면 면접을 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다는 그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게 기존의 제네시스 랩이라든지 마이너스 IT라든지 이런 그 회사도 이 AI를 이용해서 지금 면접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네, 저희도 처음에 개발할 때 뭐 마이다스 IT 같은 거 아주 오랜 전부터 AI 면접을 이렇게 대중화하기 위해서 제품을 출시했었고, 뭐 실제로 매출도 많이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주 거래처나 매출처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채용 시장에 거의 한 5%도 안 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뭐 그런 금융회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지 않은 그 채용 시장에서 면접을 본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고, 또 스펙과 그리고 직무, 역량, 그리고 뭐 인성 평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들이 프로세스가 AI 면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과정이 아주 길고 또 참여자의 그러니까 지원자가 쉽게 면접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제공된다 하더라도 면접을 그냥 이렇게 대면에서 본 걸 좀 허들을 낮출 뿐이지 그 인공지능 면접이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대중화되기보다는 특정한 집단에서 쓰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한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왔고요. 저희는 문제의 인식을 어떻게 봤냐면 중소기업이나 뭐 중견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쓰는 아르바이트생까지도 이렇게 이력서만 보고 판단을 하지 말자. 최소한 프리 인터뷰를 최소한 한 5분 정도만이라도 좀 면접의 기회를 주자. 그래서 저희 면접 프로그램은 5분 안에 끝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직무평가, 역량평가 뭐 이런 과정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뭐 대부분 이제 처음 질문은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와 그리고 직무에 연관된 질문을 던져서 어느 정도의 질문에 연관성 있는 대답을 하는가, 자신의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 자기의 철학이나 인생관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거를 주로 묻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적성평가, 약간의 직무평가 경험을 물어보는 평가를 네. 한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져서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해서 그 대답된 영상과 음성을 AI가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에 대한 안정감이라든지 정확도가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긍정적인가,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좀 최대한 알고리즘에서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정량적인 평가는 이력서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스펙과 뭐 어학 점수, 뭐 여러 가지 활동 경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그 일일이 인사 담당자가 그 본다는 것도 되게 업무가 많은데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재무 정보나 이런 기존의 그 하이버프 재테크라는 그 투자 플랫폼에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신용 정보, 재무 금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얼마만큼 다녔는가도 이력서를 보고 감별을 해서 어떤 스코링을 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력서도 AI가 좀 분석을 해주고 면접에 대한 영상도 AI가 분석해주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정성적인 평가, 사람만의 그런 고유한 평가는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알고리즘 평가를 하고 나면 저희가 HR 출신의 장애인 그리고 여성 경력 단절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업에서 일을 하다가 애를 키운다고 집에서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장애인인데 인사나 총무 쪽에서 관심이 많거나 자기의 그 자격이나 이런 분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네. 따로 모집을 해서 면접이 들어오면 면접 콘텐츠를 AI가 먼저 분석하고 그 정성적인 평가를 그분들이 재택근무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고리즘 평가와 그 HR 출신의 재택근무의 라벨러들이 평가한 결과가 그 지원자하고 그 구인자에게 이렇게 리포트로 제공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접을 회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면접을 보는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또 어플리케이션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그냥 모바일 웹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서류 평가가 완료되었으니까 이 링크를 눌러서 바로 AI 면접을 보세요라고 해버리면 뭐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지 않고 바로 비대면으로 언제든지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지원자도 면접을 보기 좋은 환경과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면접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되게 심플하게 저희가 구현해놨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차이점이 아마 기존에 있는 면접 프로그램하고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타겟되는 시장도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시스템들은 기존에 이제 역량평가, 직무평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허들이 높은 회사에 지원하는 분들이 주로 쓰게 될 것이고요. 저희는 뭐 자영업자의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제조업이라든지 좀 깊이 하는 그런 업무에도 간단하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타겟팅이 다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확도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큰 기업이 아닐지라도 자영업일지라도 그런 그 AI를 통한 그 면접의 그 결과가 실제로 우리 회사가 뽑고자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판정해 주느냐 이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작은 기업일지라도 사실은 그로 인해서 사람을 채용했을 때 잘못된 사람의 채용은 그 손실이 굉장히 좀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도를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제 이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저희 제품도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이 가장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인공지능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도 아직까지 많은 자본과 투자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료로 제공하면서 좀 처음에는 이제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피드백이 오면서 이제 계속 고도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결론은 그건 같아요. 사람이 평가하든 뭐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 평가하든 리스크는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죠. 사람도 상대방을 볼 때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순히 그 5분, 10분, 길게는 30분 면접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인공지능과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뭐 누가 잘났니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의 특징은 뭐냐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그리고 어휘
그리고 그 사람의 눈 깜빡임이라든지 습관 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람보다는 더 빨리 정량적으로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캐치된 데이터를 평균치를 내서 저희가 백테스팅을 해보면 이 사람이 눈 깜빡임을 너무 잘한다 이러면 좀 뭔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긴장하거나 내가 이 대답을 할 때 뭔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 때문에 네. 조금 더 이 면접에 대한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면접자들이 인공지능 면접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코칭할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면접자들한테도 굳이 면접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면접을 보기 위한 준비하는 차원에서 코칭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한 채용으로 연결되는 문제는 결국은 이 변별력을 준다 해도 이게 정량적이고 정성적이라 하더라도 정확도가 있다 없다는 그 회사의 담당자가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영역이고요. 그 영역을 저희가 인공지능이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지표를 준다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인공지능 면접이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을 대체한다고는 보지 못하거든요. 단지 지원자들에게 서류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필터링 하지 말고 면접의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그 면접을 보고 다시 대면 면접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다 실현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보도화를 해야 된다고 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면접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평판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MZ 세대들의 성향이 내가 철저한 보상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만약에 떨어졌을 때 어떤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이나 좀 중견기업들은 면접비를 주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회사들이 면접비도 주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불러다가 면접 보고 야 너 탈락이야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큰 상실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실감을 받은 지원자들은 인터넷으로 이 회사가 무슨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면접관의 태도가 어떻고 이러면서 악평을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면접을 많이 본다는 것도 회사의 평판이 저해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면접 플랫폼을 통해서 면접을 본다면 그 평판에 대한 관리도 좀 더 할 수 있고 또 떨어진 지원자들에 대한 컨텐츠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면접 영상과 그 리포트가 그러면 자기가 원하면은 떨어진 그 컨텐츠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하면은 그 컨텐츠를 또 다른 기업에게 또 제공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한 번만 보면 여러 회사에게 제공하면서 채용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다. 근데 일단 대체적으로 좀 이해가 좀 됐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의 그 서비스를 좀 보면 첫 번째 서비스는 아직 금융회사로서 그 이제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무료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이 AI를 이용한 그 면접 서비스는 아직 그 보편화되지 못한 상태인데 그 회사는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 내지는 그 좀 부산도 지금 본사가 있고 서울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그리고 매출이 또 적지 않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매출은 나는 겁니까? 주로 지금까지 했던 매출은 기술 이전에 대한 매출이 좀 비중이 컸었고요. 그 금융투자 서비스. 그러니까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한 핵심 코어를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되게 다양합니다. 네. 특히 빅데이터를 수집, 가공하고 분집하고 그다음 백테스팅하고 뭐 시뮬레이션해서 머신러닝으로 기계 학습을 시키고 네네. 그리고 학습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뭔가 오류를 검출하고 재조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의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부분적으로 필요한 회사들한테 기술 이전을 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좀 수집을 잘하고 싶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알고리즘과 기술을 이전해서 이제 매출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그 제품 두 가지가 개인한테는 팔 수 없, 아직까지 판매가 안 되지만 기업에게는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투자를 위한 그 자산관리 서비스를 기업에게 판매를 해서 기업에서 보유금이나 유유금을 활용해서 펀드 매니저나 직접 투자를 하는 그런 전문가를 대신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여유금을 운용하는 자체 운용하는 시스템을 판매를 또 했었습니다. 기업이 자체 사내 그 보유금이 있을 때 그것을
그것을 활용해서 네.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제 재투자를 하는 네. 용도로 활용을 한다는 네. 것이죠. 그렇다 해서 회사 내 펀드 매니저가 네.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럴 때 그렇죠. 금융 서비스를 맡길 필요가 없고. 기관을 상대로 하는 B2B 사업들을 통해서 네. 수익이 창출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 소비자들을 통해서는 다 무료 서비스 비슷하게 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수익이 어디서 나는가 했더니 네. 자 그러면 조금 궁금한 것은 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이제 그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가야겠지만 그 전에 첫 번째로는 지금 하시는 그 서비스 상품이 그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금융 지원 이 서비스 쪽 영역인데 두 번째는 또 이 그 인공지능을 통한 그 면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차원에서 공통점은 있지만 상품의 내용들은 좀 전혀 그 두 가지가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A라는 상품을 보통 만들어서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이와 관련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보통 상례인데 그건 전혀 장르가 다른 영역으로 또 가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A와 B 사이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네.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어떤 문제를 발생할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나 기술이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어찌 보면 저희 하이버프라는 이 인공지능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청년들이 고민이 딱 두 가지입니다. 취업과 재테크입니다. 맞잖아요. 취업을 하면은 취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저희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 취업이 되고 나면 또 그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종잣돈을 만들고 재테크를 해서 뭐 집을 사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고민은 딱 두 가지거든요. 취업과 재테크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제품이 아직까지 대중화는 못하고 있지만 계속 검증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용자들이 많은 어떤 혜택도 받고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회사가 성장한다면 결국은 이 제품이 취업과 재테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확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취업과 재테크에 초점을 맞춘 그 결정적인 계기는 사업의 어떤 상품의 연결성보다는 이것을 활용하는 그 고객층인 청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됐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네.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그 어떤 그 연유가 있을까요? 좀 네, 저도 뭐 네. 고졸이라서 뭐 특별하게 뭐 제 위에 선배가 아주 스펙이 높고 아주 훌륭하신 분을 뭐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이제 사업을 또 해보다가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험도 있었고요. 결국은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제가 제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누군가의 어떤 제자 제가 멘토가 되어서 멘티를 육성을 해야만 네. 그 멘티가 제 일을 좀 하면서 제 일을 부담을 드러낼 수가 있고 또 저는 또 새로운 일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IT 멘토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그 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있는 한의원 멘토라는 제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12년 전부터 그 한의원 멘토로서 활용하면서 주로 이제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어떤 학생들,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모집을 해서 제가 실무 경험을 제공을 하면은 국가에서 약간의 어떤 교육비를 주고 이런 공간 비용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저를 만나기 위한 교통비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23명의 제자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서 물론 이제 다 육성을 한다고 해서 뭐 제가 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건 아니고 처음에 의도가 그냥 그 친구들이 컴퓨터 공학을 나왔는데 실제로 코딩을 할 줄 아는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컴퓨터 공학을 해서 실무자가 돼야 되는데 코딩을 잘 못하니까 제가 그 친구들을 모집해서 코딩에 대한 재미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계속 프로젝트 단위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재미도 있었고요.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어떤 제가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그 친구들 중에서 진학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뭐 다른 대기업에 간 친구도 있고 공무원이 된 친구도 있고 유학 간 친구도 있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23명이 다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4명이 뭐 어디 대기업에 들어간다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도 보고 이렇게 경력도 이제 조금 더 살려주려고 프로젝트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못 들어가니까 저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4명이 이제 창립 멤버가 된 거죠. 그때가 이제 2016년도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뭐 정보 보안 기술이라든지 네트워킹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소에 이제 한 2년 동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친구들 데리고 하면 뭐 아직 실력은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드러낼 수도 있고 또 그 친구들이 또 사업을 저로 인해서 좀 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용돈을 주면서 이렇게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이제 처음 2016년도는 이게 인공지능 투자 플랫폼이 성공할지 정보 보안이 성공할지 뭐 블록체인이 성공할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해보자. 네. 그래서 제자들하고 아이템을 3개를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인공지능 투자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또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정보 보안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블록체인 시스템을 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3가지 아이템을 같은 회사에서 육성하게 되면 뭐 일단 R&D 자금을 받을 때도 좀 한정적이고 또 창업이 이 회사가 한번 무너지면 또 다른 회사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왕 하는 김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너도 창업하고 너도 창업하고 나도 창업할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창업을 하는 건 문제는 이제 자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자금이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뭐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계속 지원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금이 없는 상태였지만 주체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금, 회사를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제가 지원을 하게 됐고 또 결국 그 자금을 통해서 약간의 신제품을 만드는데 또 정부에서 지원을 또 잘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부에서는 그 친구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모델만 보고 뭐 정부 지원금 뭐 7천만 원씩 이렇게 받아서 실제로 그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근데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실 팔로 개척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회사에서 뭐 제품도 허접하고 무슨 레퍼런스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공짜로 서비스하기에는 너무나 리소스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제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좀 사줘. 그렇게 해서 제 지인들한테 그 제자들의 제품들을 좀 판매를 해서 조금 더 실적도 만들어줬고요. 또 실적을 만들다 보니까 그 제품을 또 버리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숙성을 시키고 있었어요. 만들고 나서 한 2020년까지 2017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2020년까지 아무런 어떤 성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계속 월급을 받아갈 수 있게끔 제가 자금을 계속 지원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하필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도 코로나 터졌었어요. 네. 그 친구들이 만든 제품이 비대면 플랫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보 보안을 위한 보안 서비스가 원래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중앙 집중식 그 보안 서비스였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회사에 있는 기밀 사항이 외부에 나가지 못하도록 중앙 컴퓨터나 중앙 그 서버에만 그렇죠. 집중적으로 보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업무를 모여서 못하고 집에서 해야 되는 재택근무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재택근무제를 하려면 결국 그 보안의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쓰는 그 컴퓨터가 집에서 보안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재택근무용 보안 솔루션을 저희는 이미 한 3년 전부터 만들었거든요. 네. 저는 코로나를 예측을 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저한테 저는 무슨 아이템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기후 위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미세먼지가 많이 생겨서 인터스텔라처럼 우리나라든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까? 그러면 집에서 머물 때 우리가 이 기술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토론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될 테니까 재택근무용 보안 솔루션을 만들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제 했던 그 친구는 앞으로는 좀 협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협업 프로그램도 중앙 집중식으로 데이터가 제공되면 그 회사가 망하거나 그 데이터가 유실되면 네. 자기의 지식 재산이 다 한꺼번에 없어지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 세계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그 분산된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좀 탈중앙화된 데이터 스토리지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면 나중에 언젠가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정부가 이 제품들을 국가에서 밀어주는 그런 공급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수십억씩 벌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벌어서 이제 회사가 잘 됐고 또 그 친구들이 이제 엔지니어고 개발자이기 때문에 회사를 키우는 방법을 잘 몰랐죠. 네. 또 저 나이도 많이 어렸고 창업할 당시가 27살인데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가 뭐 30살, 31살이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써야 될지 어떻게 하면 개발을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팔로를 캐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지만 관심을 하는 것조차도 스트레스죠. 왜냐면 그 친구는 개발자니까 개발만 하고 싶다. 네. 그래서 회사는 잘 되고 있었지만 좀 이 회사를 대표님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를 제가 다 인수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제품과 그리고 인적, 물적 모든 것을 제가 인수를 하면서 그 친구들을 좀 엑시스를 시켜줬죠. 그래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래서 그분들은 퇴사하시고. 아니요 퇴사는 다 고용 승계를 다 했죠. 고용 그러니까 사장이 했다가 이제 사장이 다시 했다가. 직원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밑에서 아직까지 그래 지금 그 3, 4년 동안 또 이게 그 회사의 책임자 경험을 또 해보았겠네요. 네. 그럼 그 경험도 굉장히 소중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게 편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도를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똑같은 아이템을 똑같이 평가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나이 많은 창업자보다 젊은 창업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렇죠. 어떤 우리나라의 체질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데 수혜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IT 회사도 뭐 마찬가지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청년 기업이 창업을 해서 매출을 내면 5년 동안 법인세가 면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매출을 수십억씩 냈잖아요. 네. 근데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법적으로 그렇게 5년 동안 면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템들 제가 했으면 저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절세 효과도 있었지만 이제 그 친구들이 엑시스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또 그 지분을 다 인수를 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직원까지 제가 고용 승계를 다 하고 그 하이버프라는 그 개발자하고 다 통합을 시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회사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출자를 다 해서 우리 그 세 개의 회사를 같이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그룹을 하이버프 그룹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고 와 우리만의 사옥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부산의 운영금융단지에 펜트하우스 2채를 구매해서 이제 한 채를 이제 91평짜리 2채를 구매를 했는데 한 채를 이제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그 펜트하우스에는 이제 집처럼 큰 거실과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실에는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밥을 시켜서 먹을 수 있게끔 식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방마다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이렇게 좀 복지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네 개의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또 주말 되면 비워놓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는 직원들 가족이나 친구들 데리고 와서 그 펜트하우스에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우리 대표님의 그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그 인터뷰고 그 내용이 한 70% 비중을 좀 차지하는데 기업 소개하고 또 기업을 통해서 또 대표님 아는 이야기가 지금 벌써 한 1시간 정도 좀 지났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여기다 쏟았습니다. 네. 아유, 제가 많이 너무 많네요. 아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내용을 좀 알아야지 대표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질문이 또 의미 있게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일부러 그런 과정을 좀 거쳤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자기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데 그 지금 19살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그 회사는 아닌 것이고 네, 맞습니다. 19세면 2000 몇 년도인가요? 아니, 1996년입니다. 1996년. 네. 예, 그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등학교를 삼학년. 특성고등학교 아니, 인문계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 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네. 뭐 제 선배들이 다 대학 가서 이렇게 학창 시절 보낼 때 저는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대학 가서 여자친구 만나서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다가 군대 가는 게 너무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인문계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 가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시고 창업을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데 그 두 가지 부분. 첫 번째는 대학 가는 것에 대한 매력을 못 느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네, 그 일반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너무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 경쟁 교육으로 너무 진이 빠졌으니까 대학 가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좀 즐거운 시간 보내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네. 또 장래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 대학 4년 동안에 그 고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네.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이 학벌 중심의 그 사회인데 대학 간판이 없으면 내가 나중에 여러 가지에서 핸디캡이 좀 생길 것인데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에서의 그 부담은 없었습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컴퓨터를 접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저희 집이 뭐 잘 사는 유복한 뭐 그런 집안은 아니었지만 저희 작은 아버님이 그때 한국전력을 다니고 계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좀 제가 하고자 하는 걸 많이 밀어주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을 안 간다고 했을 때 되게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든 반대를 하시니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학을 안 가고 제가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버님한테. 그래서 좀 더 일찍 돈을 벌고 싶다는 게 욕망이 강했고 네. 저는 또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이 만드는 건 나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나중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간다고 해서 뭐 취업이 잘 되고 더 성장한다는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선배들이 대부분 이제 학교를 가서 하는 일이 뭐 MT 가고 뭐 친구들하고 뭐 놀고 술 마시고 뭐 여자친구 만들어서 뭐 놀고 뭐 맨날 똑같아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제가 너무 좀 애 늙은 이 시간을 봐서 그런지 너무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았어요. 네.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이 그렇게 막 여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내가 성공을 해서 좀 돈을 벌어서 이제 부모님도 보강도 좀 시켜드리고 좀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을 하지 않았고 이제 부모님께 이제 돈을 몇백만 원 빌리고 또 작은 아버님한테도 돈을 몇백만 원 빌리고 또 그 아버님 친구분이 또 한 200만 원 빌려주시라 다 모으니까 한 1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태어난 경남 마산이라는 지금은 이제 창원으로 통합이 됐는데 그 시에서 좀 번화가에 조그만 진짜 한 7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네. 임대를 해서 컴퓨터 사무실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엄청 잘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는 이제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설 BBS라고 이제 컴퓨터가 전화를 걸어서 옛날에 뭐 들어보신 분이 뭐 유니텔, 하이텔 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를 사설로 했었어요. 그래서 사설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이텔, 유니텔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을 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공짜로 회원들을 모집해서 또 공짜로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원들이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하거나 데이터를 공유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게 또 유명해져가지고 한 2,000명 정도 회원이 모아졌었어요. 그래서 그 2,000명 중에서 컴퓨터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CD가 옛날에 CD 앨범이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 CD 앨범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CAD를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이런 도면 설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작업들을 저한테 의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달에 한 4,5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네, 혼자서. 그래서 되게 풍족하게 그렇네요. 네, 살았습니다. 친구들 다 대학 가고 군대 갈 때 저 혼자 네. 뭐 사회생활 하면서 돈도 버니까 친구들 맨날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아. 뭐 여자친구한테 가방 사주고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활하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문제가 생겼죠. 제가 또 하필이면 건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검을 받으니까 현역 대상이었고 네. 현역 대상이 군대를 가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기술을 또 가지고 있었고 이 기술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군대를 간다는 것은 제 경력에 치명적인 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군대를 안 가고 경력을 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병무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병력 특례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력 특례 중에서 가장 좋은 병력 특례가 정보 처리 병력 특례였어요. 네. 그러니까 고상하죠. 그럼 사무실에 딱 앉아서 코딩을 하면서 3년 동안 그 회사를 다니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접었어요. 사업을 접었어요. 사업을 접고 병력 특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올인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네. 그러면 어떻게 병력 특례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병무청에 물어보니까 일단 정보 처리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병력 특례 업체에서 TO가 있으면 그 TO를 통해서 구인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편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일단 자격증을 땄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회사가 어떤 병력 특례병을 뽑을까라고 서칭을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 그루베어라든지 ERP가 이제 회사에서 많이 도입되던 시기였고 그리고 인터넷이 이제 뜨기 시작한 네. 시기였어요. 그게 몇 년도죠? 그때가 2002년 2002년도. 네, 김대중 2002년도 정부 시절. 예, 그때 또 유행하던 그 사이트가 있었는데 I Love School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있어요. 네. 그 I Love School이 이제 동문회 사이트인데 이제 자기 어릴 적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동문들을 그 사이트에 가면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뉴스 보도도 많이 나오고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막연하게 이런 동문회 사이트를 만들면은 제 경력에 도움 되겠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누가 만들어 달라고도 안 했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그 비슷하게 뭐 게시판도 있고 대화방도 있고 동문끼리 뭐 서로 뭐 이렇게 모임도 개설할 수 있고 이렇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유일한 포트폴리오였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력 특례 업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도를 많이 했는데 저처럼 저 고졸에다가 컴퓨터 공학 전공도 아니고 아버님 뭐 지금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들어가기가 되게 힘든 구조였죠. 왜냐면 병력 특례라는 게 정보 처리가 가장 선망에 대한 네. 그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가장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또 부조리도 많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아들, 네. 대기업 아들 그런 분들이 다 정보 처리 병력 특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게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병력 특례의 그 조그만 TO 그러니까 전국에 한 1,000명밖에 못 들어가요. 네. 매년. 그래서 다른 제조사나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병력 특례는 TO가 많아 있었지만 그 정보 처리에 그런 고상한 일을 하는 TO가 적었기 때문에 그 경쟁률이 되게 높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는 그렇게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 사이트를 만들었고 또 혹시 못 들어가면은 그 납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자기기 해로까지 네네네, 납땜하는 거 그렇죠. 그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정보 처리가 안 되면 전자기기 쪽으로 전자기기 납땜질하면서 이렇게 병력 특례를 하려고 이제 투트랙으로 준비를 했었고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부산에 있는 이제 코리아 컴퓨터라는 회사에서 코리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흥하해운의 계열사였는데 그 선박회사 선박회사의 IT를 지원해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그때 당시에 꽤 큰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에서 제하고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서 병력 특례 병들을 모집을 했는데 한 명 모집하는데 한 60명 정도 우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실에서 60명 정도 앉아 있는 걸 보고 어떻게 들어가지 한 명 없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 지원자들 물어봤어요.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다 서울에서 온 거예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서울대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어. 그래서 저는 고졸에다가 이렇게 스펙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다 어리지 않습니까? 보통 20살, 22살에 그 병력특례를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저도 그때 22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병력특례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사이트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면접을 보시는 그 상무님이 제가 그 만든 그 아이러브 스쿨을 모방한 그 동문회 사이트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은 면접하는데 5분, 10분밖에 안 걸렸는데 저는 그 사이트를 시연한다고 20분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보고 나니까 왠지 느낌이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5분 만에 나왔는데 저는 20분이나 면접을 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네. 그 서울대 연대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은 이런 식의 어떤 자기가 만든 포트폴리오가 없었군요. 네, 스펙만 있었어요. 스펙만 가지고. 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 그 회사는 그 역량을 가진 사람을 원했고. 예. 아. 되게 운도 좋았죠. 그리고 또 적합한 또 경험도 가지고 네. 있었고 네. 그냥 그 이전에 또 네. 창업을 해서 네. 또 매출을 또 400, 500 정도 이렇게 수입을 또 얻기도 하셨고 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우리 회사에 도움되는 네, 맞습니다.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그렇게 또 평가를 이런 해주셨던 생각이 거예요. 하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병력특례에 편입을 하게 됐고.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은 3,200명 정도를 병역특례자로 좀 뽑는데 네. 병역특례자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산업기능요원 예. 요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전원 다 고졸 출신들로만 네. 지금 이제 뽑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제도가 2012년부터 네. 그렇게 바뀌어서 네.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 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년 동안 이제 코리아 컴퓨터라는 그 회사에서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제가 만든 서비스를 통해서 그 루베아나 그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것도 만들게 됐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홈페이지 그때는 이제 홈페이지 제작 사업이 또 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의 다각화, 그러니까 계열사라는 그 좀 어찌 보면 장점이자 단점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입사하면서 인터넷 사업부라는 게 새로 생겼고 그 인터넷 사업부에 제가 들어가서 뭐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신입이고 제 위에 선배가 있었는데 연세대 출신의 이제 컴퓨터공학과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되게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분이 5개 국어를 했었고요. 우와. 5개 국어를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도 3개를 했었어요. 뭐 C 언어, 뭐 베이직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래서 되게 똑똑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 밑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웹 프로그래밍 기술도 그분은 이제 그때 당시에 웹 프로그램을 잘 못했는데 제가 또 구현을 하니까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뭐 회사가 요구하는 뭐 홈페이지 뭐 그루베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 실제로 매출에도 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니까 제 밑에 또 후배도 들어왔었습니다. 특례로 해서 들어와서 그 조직이 자꾸 커지고 실제로 이제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또 제가 경험을 쌓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뭐 무사히 잘 다녔고. 그러니까 이제 그 후로 가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컴퓨터와 관련된 그 지식과 또 관심이 좀 많으셔서 쭉 말하자면 이력 관리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 경험과 이력을 좀 쌓아오신 것인데 대학을 갈 것이냐를 가지고 판단할 때 중요한 분기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 생활이 주는 어떤 메리트를 보지 않으셨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좀 강했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그 욕구가 좀 강하시니까 곧바로 이제 직장을 선택하는 창업을 하는 선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건 뭐냐면 한 가지 그 우리 한국 사회는 학벌 사회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 학벌에 따라서 마치 사람들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그 부분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생각을 다 가능하지 못했겠지만 그 부분은 또 지금의 우리 그 초중고를 거쳐가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매우 중요한 강력한 동인이거든요. 근데 그 동인, 그 욕구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그 욕구, 그건 필요 없어 나에게.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야라고 이제 그 선택을 하신 것인데, 네. 지금도 뭐 좀 이제 지금 얘기는 또 나중에 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그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당시도 그렇고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능력이나 실력이죠.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학벌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기 때문에 네.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 그리고 의뢰인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저 혼자서 만들 수 있다. 저는 공장이다. 내 혼자 공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너무 이게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야 창업을 하려고 해도 스펙이 있고 학벌이 좋은 사람에 대한 그렇죠. 네. 고객의 그 신뢰도가 높지. 그렇죠. 네, 뭐 고졸 출신이 창업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네, 맞습니다. 이 질도 믿을 수 없고. 뭐 여하튼 그런 그렇죠. 생각이 편견을 들 수 가지고 있죠. 있죠. 네, 그런 맞습니다. 편견이 있죠. 그런 편견도 물론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제가 회사에 그때 병력 특례로 들어가서 뭐 어찌 보면 제가 유일한 고졸자였죠. 왜냐면 다 화이트 칼라에 다들 뭐 컴퓨터 공학과 나온 선배들이 다 대부분이었고 진짜 고졸은 저 혼자 뿐이었어요. 하지만 차등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지시하면 이걸 만들어내 하면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 친구 실력 있네. 다 계속 쓰면 되겠네. 이 친구가 뭐 학력이 모자란다. 니 왜 대학 안 나왔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조금 불편했던 거는 이제 대졸자 초봉, 고졸자 초봉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사실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뭐 그때 당시에 뭐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뭐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대학을 나오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쓰는데 제가 입사해서 회사 다니는데 10만 원 차이 나면 뭐 별 차이 없고 10만 원치 뭐 담배 안 피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때는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대학생들 대졸생들에게 주는 10만 원 차이는 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서 이제 주는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여튼 그런 그 마음, 특히 이제 창업을 해서 내가 기술로 직접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내 실력으로 좀 이렇게 일어서겠다는 의욕이 강하면 그런 부분에서의 그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무엇보다도 그 이제 코리아 그 컴퓨터 그 회사의 그 면접을 보던 그 상무님 그리고 회사가 그 보는 시선이 좀 이렇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무님이 벌써 그 편견이 별로 없고 나는 사람을 볼 때 진짜 우리 회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으려고 해. 맞습니다. 그 마음으로 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뭐 지금도 인사 한 번씩 드리고요. 그래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니까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특례를 좀 맞추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이전에 다 그 창업 하던 일을 접었다고 했으니까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고 돈을 좀 벌어봤기 때문에 아무리 병력 특례라도 월급이 그만큼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월급을 처음에 한 70만 원 정도. 400만 원, 500만 원 벌다가 시작해서 갑자기 70만 원. 물론 병역 특례 기간이니까. 네, 그렇죠. 그때 문제가 병장 월급이 10,000원, 20,000원. 많이 받았네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70배, 80배 받았으니까 뭐 적지만은 그래도 만족했고. 그럼요. 또 군대라는 건 좀 되게 자유가 없는 조직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자유롭게 회사 생활하면서 경력도 쌓고 또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월급쟁이 생활도 하게 됐지만 결국은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꿈이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력 특례 이제 좀 죄송하지만 그 회사에 3년이 딱 되는 마지막에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병역 특례 기간이 마무리되고 나서 군 생활을 접으면서 동시에 원래는 이제
병력특례 회사에서 이제 소집 해제가 되더라도 계속 다닐 수가 있어요. 다닐 수 있죠. 네, 다닐 수 일종의 있고. 취업을 위한 하나의 어떤 뭐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걸 장려를 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우수한 인재를 병력특례로 이렇게 해서 의무 종사 기간을 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장기 건속하게끔 만든 제도인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거기에 만족을 못해서 또 욕심을 또 부리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또 창업하에 이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와서 또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시기가 이제 인터넷 시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서 제가 사회생활을 일찍 했기 때문에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저는 축의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축의금 그러니까 경조사 경조사. 그러니까 아직 우리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네. 제가 결혼할 나이도 안 됐고 뭐 애가 없으니까 돌잔치 할 것도 없고 근데 제가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제 선배와 직장 동료들의 돌잔치, 결혼식 무조건 얼굴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불편하고 좀 제가 주말을 자유롭게 보내고 싶은데 직장인을 다니면서 선배들 눈치 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결혼식 참여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축의금 내야 되고 네. 약간 이제 그런 문화가 되게 그렇지.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창업하는 아이템을 온라인 청첩장 서비스를 해서 내가 결혼식에 안 가더라도 사진도 볼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유행하고 있고 지금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일찍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축의금을 제가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제 월급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휴대폰 결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휴대폰 결제로 그 축의금을 내면 그 꼭 방문을 하지 않아도 뭐 그때 3만 원, 5만 원 낼 거 그냥 10,000원만이라도 축의금을 휴대폰 결제를 내고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혹시 이제 보탬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포함한 온라인 청첩장 서비스를 개발해서 런칭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개발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영업도 제가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사람을 쓸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이제 영업을 하면서 이제 결혼식장에 이제 그 청첩장 사이트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거 쓰면은 이제 결혼식 할 때 좀 몇십만 원씩 이렇게 요금을 책정해서 받으면 이 결혼하시는 분들이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하객들을 모집을 다 안 해도 온라인으로 축의금 받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보수적인 그런 문화 때문에 아니 한국 사람이라면 얼굴 도장을 찍어야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툭 던져서 과연 축의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제 생각에는 이게 만들면 대박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대를 앞서갔다. 너무 일찍 그 상품이 나왔네. 네,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세상에 너무 안타깝다. 실패하고 한 10년만 좀 이렇게 네, 뒤늦게 맞습니다. 냈으면. 그리고 또 이제 실패했다고 해서 또 바로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웹하드라는 또 사업이 또 유행을 웹하드. 하고 웹하드 그렇죠. 자료를 공유하는 그렇죠. 것인데 제가 또 웹하드를 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신용카드가 딱 3장 있었어요. 그때 김대중 시절이었기 때문에 카드를 좀 남발하던 시대였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했죠. 네,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병력특례 월급이 뭐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카드 한도가 한 장에 3천만 원씩이었거든요. 와. 그래서 그때는 뭐 정부 지원금이고 뭐고 이런 거 신경 쓰고 카드깡을 해가지고 그 서버를 구매를 했었어요. 서버를 3천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이제 스토리지 서버죠. 스토리지 서버를 사서 거기 이제 대용량 이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서버를 사서 이제 웹하드를 이제 오픈했습니다. 근데 오픈했는데 문제는 이제 손님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 비용으로 또 카드를 또 3천만 원 끌으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광고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광고를 안 하고 이 웹하드 서비스를 확산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대단위 아파트들은 이제 그 주민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웹하드를 그 안에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아파트 홈페이지를 광고를 하면 광고 비용이 좀 적게 들겠다 해서 만들어 달라고 안 했는데 아파트 홈페이지를 제가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롯데캐슬, 뭐 LH, 뭐 여러 회사 메이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단히 아파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대문만 틀리고요. 대문은 이제 그 실입주민들이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 그 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문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아파트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어떻게 하면 광고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우체통을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체통을 하긴 하니까 편지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뭐 반상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자료도 뭐 공유할 수 있고 중고 거래도 할 수 있고 좋은 점이 무료로 서비스 할 테니까 접속해서 사용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편지글을 써가지고 이제 아파트 그 관리소에 가면 무조건 차단할 거니까 그렇죠. 야간 침투를 해가지고 야간에 그 새벽 한 4시쯤에 경비원들 좀 잠들 좀 돼서 이제 제 동생 친구들하고 같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전단지를 편지글이죠. 그 편지글을 이제 그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우체통에 다다다다다 넣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접속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순찰을 딱 도니까 그 편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관리원들 그 광고라고 생각해서 다 이제 회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파트 주민들한테 다 이렇게 전달이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 위에서부터 다 이렇게 또 찔러 넣고 오기에도 너무나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봉투를 사가지고 봉투에다 아예 넣어서 이제 손글씨처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쏙 밀어 넣었어요. 우체통에다 걸쳐 놓지만 밀어 넣으니까 진짜 이제 주민들이 진짜 자기 집에 온 편지인 줄 알고 읽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루에 수천 명씩 들어오더라고요. 와 그래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한 30만 명 정도 오. 이용자가 확보됐어요. 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박 났다. 이제 이용자가 생겼으니까 여기다 광고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광고하기 위해서 또 영업을 했죠. 그래서 아파트 앞에 보면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광고가 웹하드 광고인가요? 아니요, 그 아파트 광고에 아파트. 예를 들어서 중국집 광고도 있고. 그런 광고.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쓰는 거니까 네.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한 그 광고를 해서 그 업주들한테 오케이. 광고비를 받는 네네.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 상품을 이제 좀 큰 거는 좀 비싸게 받고 작은 거는 좀 작게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하루에 광고비가 한 1,000만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정말요? 와. 이제 성공했다. 이제 좀 있으면 페라리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네, 그렇게 해서 또 한동안 또 기분 좋게 이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관리소 연합회라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관리 연합. 네. 네.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네가 뭔데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광고 사업을 하냐? 이거 상표권 침해다. 이거 불법이다. 고소하겠다. 니 고소 안 철장 가지 그 교도소 가기 싫으면 빨리 서비스 내려라. 내리면 내가 우리가 봐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뭐 한두 군데만 하면 제가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좀 찔러주고 이래 하려고 했는데 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연합회가 되니까 야. 뭐 모든 아파트에 다 연락을 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이렇게 관리 라는 직업이 이렇게 우리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제도권에서 뭔가 이렇게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잖아요.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좀 깡패들 또 많이 그 관리소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문신하시는 분들 막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야 니 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때 27살이니까 너무 이제 어리고 겁이 나더라고요.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골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앞뒤 재지도 않고 광고비 받았던 거를 그대로 돌려주고 사이트를 폐쇄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광고비를 안 돌려주고 폐쇄를 하면 사기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네. 광고비를 그 가게들한테 다 돌려. 다 돌렸죠. 다 돌려주고 뭐 이러한 사유로 못한다 했는데 해가지고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사업을 6개월 만에 닫아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신용불량자가 된 거죠. 왜냐면 저는 고정비 써가지고 다 했는데 수익한 거는 전부 다 돌려주고 카드깡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길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고요. 그나마 다행히 제가 직원을 많이 안 쓰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채무액이 한 6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6천만 원. 뭐 지금 생각하면 크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너무나 큰 돈이었고 27살이 감당하기가 힘든 돈이었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사업을 이제 폐업을 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또 직장에 또 월급은 또 만족하지가 못하니까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들을 프로필을 만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프리랜서 사이트 있죠. 네네. 그런 데다 올려서 제 경력을 어필을 해가지고 외주를 받아서 이제 개발해주는. 가지고 이제 뭐
용역 개발 용역이죠. 음. 예, 개발 용역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이제 부업으로 동시에 예. 천호식품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인가요? 천호식품 회장님 아시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름이 거다르면 돼요. 예, 물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부업을 좀 했죠. 네. 해가지고 이제 그 신용불량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한 8년 동안 좀 고생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월급도 받고 또 그때 또 제일 힘들 때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제가 27살 신용불량자 되고 그때 그 결혼. 28살 때 이제 제 지금 와이프 있는 아내를 만났는데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이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교제를 했어요. 근데 교제할 때는 제가 신용불량자를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쨌든 직장을 다녔으니까 월급 받아서 제가 데이트 비용 쓰면서 그렇죠.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와이프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먼저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거 쏘기고 결혼하면 이거 또 사기 결혼이고 또 말하자고 하니 채워질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자.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진지하게 사실 신용불량자고 6천만 원 빚이 있어서 지금 결혼하기 힘들다. 내가 혼자서 벌어서 이렇게 갚고 프로포즈 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뭐 생각해볼게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결혼해서 같이 갚자. 그래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야. 바로 그냥 뭐 날짜 바로 잡았어. 생각 바뀌니까 생각하기인가봐. 야, 참. 그래서 이제 뭐 원룸 구해가지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조그만 집을 구해가지고 뭐 결혼을 했죠. 결혼한 상태에서 저는 직장 다니면서 부업도 하고 이제 와이프도 회계 쪽으로 이제 사무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같이 열심히 갚았는데 갑자기 1년 다니더만 힘들다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네. 같이 갚기로 해놓고 끝까지. 아직 갚은 안 멀었는데 그렇지만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또 막 그렇게 계속 다니라고 소리도 못하고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제 그 뒤로 계속 주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혼자 벌고 혼자 빚을 갚고 하지만 또 그런 이제 어떤 과감하게 그런 결정을 해준 거에 대해서 되게 아직까지 고마워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빚을 다 갚고. 다 갚고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이제 포기했던 아이템들이 리소스가 남잖아요. 네네. 개발 소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용역을 하면서 이제 많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히 이제 제 경력을 믿고 사업을 하시는 이제 어떤 그 박사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포장마차를 해가지고 한 자본금 1억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포장마차를 하면서 이제 IT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좀 너무 연관성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PC방에서 만나자고 해서 이제 PC방에서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PC방이 유행했었고 PC방에 그 이제 광고 프로그램이 많이 깔리니까 광고 프로그램과 악성 코드를 없애주는 그 다자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똑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똑같이 만드는데 얼마면 만들어줄 수 있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제가 이제 보고 뭐 똑같이 따라 만드는 거는 크게 오래 안 걸리고 한 3개월 만에 만들 수가 있고 개발비는 3천만 원 그리고 이거 만들고 나서 이제 계속 쓸 수는 없고 계속 그 악성 코드나 광고 프로그램 새로 생기니까 유지 보수비를 한 달에 한 350에서 200, 400만 원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그 제품이 나왔는데 그분이 그걸로 3천억을 벌었어요. 3천억을 벌었다고요? 3천억을 벌었어요. 매출 3천억 정도. 어떻게 해요? 그 지금 카메라 있는데. 나중에 전달해야 됩니다. 끊는 거. 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기술이 핵심 기술이 뭐냐면 액티브엑스 기술이었어요. 그렇죠. 액티브엑스라는 게 있었죠. 액티브엑스라는 게 이제 브라우저에 예 아니요 하면 예 누르면 바로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을 해서 그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미끼 글을 올리죠. 어떤 미끼 글이냐면 그때 당시 이효리라는 배우가 되게 유명했어요. 이효리 노출 사건이라는 제목을 항상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효리 노출 사건
왠지 뭐 19금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클릭을 해요. 그럼 클릭하면 시커먼 화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프로그램 깔래요? 예, 아니요. 그럼 무조건 깔죠. 왜냐면 요리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깔고 나면은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리 이제 비슷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요. 뭐 이렇게 노출 이렇게 19금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낚여서 그냥 그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용자 컴퓨터에 어떻게 뜨냐면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뭐 악성 코드나 그 광고 프로그램을 제거해주고 무료로 제거해주고 그럼 사람들이 뭐 내 컴퓨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휴대폰 번호를 넣죠. 근데 이제 아주 희미하게 이용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달간 무료이고 한 달 이후부터는 휴대폰 요금에 한 달에 5,500원씩 연장 결제, 자동 연장 결제. 그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읽어보잖아요. 안 읽어보시면 누가 읽어봐요? 그래서 그게 몇백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몇백만 명이 한 달에 5,500원씩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백억씩 매달 들어오죠. 그래서 또 수백억씩 들어오다고 해서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민감한 사람들은 바로 이제 통지서를 보면은 이제 요금이 청구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전화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콜센터를 또 미리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전화 오면 이제 그 소방서에 전화 받아가지고 이거 뭔데 이거 청구됐냐 이러면은 고객님이 그때 설치하셔가지고 이제 무료로 한 달 이용되고 결제된 거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해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좀 진상 좀 열받은 사람들 클레임을 강하게 제시하는 분들은 이거 사기다 이러면은 전액 환불해주고 나 몰랐다 이러면 몰랐던 기간은 가공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달에 2만 명을 계속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좀 1억씩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주는 역할을 하시다 그죠?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용역으로 3천만 원만 받고 이렇게 유지 보수를 했는데 이제 트래픽이 너무나 생기니까 시스템이 커지고 관리하는 요소도 많아지고 또 새로운 그 광고를 탐지하는 기술도 계속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 보수 비용을 한 2천만 원 정도씩 매월 받았어요. 와. 계속 올려가지고. 그럼 빚은 금방 갚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8년째 이제 다 갚았죠.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집도 이제 새로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2014년 때 이제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 교육을 시킨 겁니다.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네. 서두에 말씀하셨던 지금 이 네, 기업으로 이제 이어져 왔거든요. 네. 이 사이클이 이제 제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해가 되고 나니까 네. 이제 이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제 좀 파악이 되는데 이제 좀 보니까 이제 대표님은 일단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단지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술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 아이디어와 그 문제의식이 굉장히 좀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뭐 아까 이제 전단지를 넣기 위해서 야간 침투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약간의 집요함 같은 거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예. 추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실패를 좀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 가게의 그 광고비를 받았지만 그것들 다 이제 돌려주면서 그 돌려주는 과정에서 아마 그 가게에서도 그 대표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 굉장히 좀 정직한 사람이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인적인 네트워크 있고 이런 자산이 결국은 대표님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하는 힘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때 사업을 네.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을 하고 도움을 네. 주고받고 하면서 근데 그 신뢰가 없었으면 네. 과거의 그 인적인 자산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전 사람은 부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과거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산이 계속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굉장한 힘이라고 좀 생각이 네.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던 이 컴퓨터 기술 그리고 또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거 한번 풀어볼까? 네. 뭐 아파트 이제 사이트를 만들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웹하드 만들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어떤 그 이제 그 아이러브 스쿨과 유사한 것들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는 거. 그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샘솟는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상상을 좀 많이 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하루에 6시간을 생각을 하는 시간. 6시간. 그냥 멍 때린 남들이 봤을 때 멍 때리는데 저 혼자 엄청 이제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뭔가 전략을 만들고 예상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일종의 어떤 역량이라면 역량이고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이런 자극, 이런 역량을 갖춘 데 있어 자극은 고등학교 때, 초중고 때 학교에서 배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주진 않죠. 무조건 네. 대학을 보내려고 하고 어쨌든 그렇죠.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하고 어쨌든 뭐 좋은 직장에 가서 편안하게 살려면 무조건 성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컴퓨터라는 게 앞으로 계속 대중화가 될 것이고 또 이런 통신이나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어차피 교육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서 그걸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때쯤에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진짜 컴퓨터 쪽에는 되게 심하거든요. 굉장히 심하죠. 네, 네. 되게 빨리 바뀌는데 네. 배웠는데 써먹을 수 없어요. 네. 그런 현상들이 되게 저는 일찍 그걸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영역의 그 어떤 기술을 좀 갖춰주기도 전에 본인 스스로가 이걸 갖추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런 글쎄요,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어떤 그 특질인가요? 아니면 또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도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영향을 끼쳤던 것인가요? 아니 부모님께서 이제 할아버님하고 좀 관계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아버님을 항상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뭔가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진로를 계속하게끔 만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 이제 제가 이제 아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판단도 미스를 많이 하셨고 손해도 많이 보셨고 그래서 다툼도 많이 잦았었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아버님이 저를 대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방향성이 좀 자유로웠어요. 뭐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놀라면 놀고 야, 컴퓨터 게임 해도 뭐 아무 말 안 하시고 밤샘 하고 다음날 뭐 그 졸면서 학교 가도 뭘 안 하시고 그게 굉장히 컸다. 네. 그게 그러니까 원래 타고날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기질이나 경향이 있을 텐데 그것에 통제를 가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끄집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혼난 적은 한 2번 정도 있는데 그럼 뭐 때문에 혼났어요? 고등학생 때 노트북이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노트북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 그때 당시 네. 250만 원짜리 삼성 컴퓨터인데 너무 비싼 거였어.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네. 학원에서 이제 워드 프로세스라고 아르바이트 한 달에 한 3-4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이제 그걸로 그 컴퓨터 사면 되겠다. 네. 근데 이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걸 모아야 돼. 250만 원. 근데 모을 수가 없어.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제가 컴퓨터 상가에 가서 이거 할부를 어떻게 사냐 이랄까 뭐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미성년자니까 인감 증명서가 그래서 이제 부모님 인감 증명서를 좀 해가지고 좀 혼나야 되죠. 네, 그래서 250만 원짜리를 제가 고등학교 때 질렀던 그 때문에 한 3개월 만에 이제 뽀록이 났죠. 엄청 혼나고 그때 뭐 그래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네. 뭐 경제에 뭐 이렇게 손실을 입힌 건 아니니까. 뭐 좀 힘들죠. 좀 왜냐면 제가 갚다가 이제 네. 나중에 돈이 모질라가지고 좀 손을 좀 걸렸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혼나는 건 뭐 어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때 사설 BBS라고 PC 통신을 이제 해가지고 그때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가 이제 집마다 이제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집마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아버님이 카센터를 하셨어요. 카 정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카센터에서 쓰는 전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손님들을 온라인으로 받았던 거죠. 카센터에 손님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 온라인 그 커뮤니티 손님을 받는 거.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맨날 통화 중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혼나고 대신에 이제 아버님이 그때 당시 전화를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이 25만 원 정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쓰지 말고 아버님이 이제 25만 원 줄 테니까 전화선을 하나 더 넣어주시고. 아 참. 그래서 혼나고도 이제 또 아버님이 또 그렇게 돈을 또 투자해 주셔가지고. 그 아버님이 어찌 보면 교사였네요. 야, 좀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저희가 이제 좋은 채용하는 기업들을 좀 찾아서 그 사장님이나 또는 그 채용 담당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학창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잘해줬던 그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이제 이렇게 자율권을 좀 주고 선택할 수 있게끔 허용을 했다. 맞죠. 이거 굉장히 좀 강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다른 부모님이나 친구분들 보면은 좀 많이 부모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석박사부터 뭐 판사, 검사, 뭐 지금도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틀을 박아놓고 이렇게 사람을 대한다면 오히려 더 반항심이나 좀 네네. 반감이 되지 않을까.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님이 지금 회사의 그 책임자로서 또 지금까지 그 지내온 과정들 보면 드라마틱하고 또 실패도 잠깐 있었지만 그것이 성공을 위한 또 밑거름 역할도 좀 하시면서 여기까지 와 오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잘 살아오셨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 뭐 자녀도 좀 그렇게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좀 이렇게 초중고에 우리 아이들을 좀 키우려고 하는 부모님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 네. 이런 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애들을 좀 봐야 된다,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그 선생님도 아니고 감히 제가 뭐 선생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은 아니 제가 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뭐 외람된 그 어드바이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네. 학교에 보낼 때는 학교에서의 그 배움을 통해서 네. 직업 사회에 나가서 독립해서 또 성공하고 경제적인 어떤 자립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네.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학벌 스펙 중심의 교육이었죠. 네. 그런데 그 학벌 스펙을 가지고 직업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어떤 그렇죠.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네.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실히 깨닫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그것을 훼손하는 어떤 그 장벽은 어떻게 허물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네. 조금 키워주고 네. 이렇게 학교와 가정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된다. 네. 이 포인트 때문에 이제 질문한 거고. 그렇죠. 뭐 저도 뭐 현실적으로 그게 막 금방 바뀌진 않겠지만 뭐 저도 그런 시대에 살았고요. 지금도 네. 그런 시대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펙 중심, 학력 네. 중심, 그 달달달 외우는 암기 중심의 그런 네네. 교육 방식이 좀 창의성을 훼손하고 좀 자유롭게 이렇게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 문화가 좀 형성하기 어렵다. 네네. 그런 부분이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교육의 모든 어떤 초점이 약간 스텝 바이 스텝 프로세스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정해진 틀에 너무 얽매이는 게 되게 강하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육의 본질은 그 사람에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잠재력을 발굴한다. 잠재력을 발굴을 해야만 그 친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자녀들이 뭘 잘하는지를 오케이. 빨리 캐치해야만 그 방향대로 키울 수 있고 또 그 방향대로 키워야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그때 당시에 뭐 멘티들 23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봤지만 컴퓨터공학과 왜 갔니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그냥 전망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뭐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뭐 그냥 빌 게이츠가 좋았어요. 뭐 약간 이제 그런 막연한 어떤 생각이었고요. 근데 실제로 또 컴퓨터공학과에 왔는데 코딩을 또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스타일 아니야. 내가 이걸 하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성향이 아니라는 거죠. 또 외향적이고 활동을 좋아하시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코딩을 잘 못해요. 그런 성격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실 교육을 그렇게 틀에 갖춰서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다 할 건데 뭘 배워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 너무 산업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일들을 지금 사람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하고 나면 인공이 다 하고 나면 결국은 그 공부했던 그 시간과 노력과 비용들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음. 물론 뭐 남는 건 있겠죠. 경험이라는 건 남겠지만 실제로 제가 삶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를 했던 것들이 허사가 된다면 되게 충격이 크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그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떤 식으로 육성해야 될 것인가를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시작으로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되게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영어뿐만 아니고 모든 외국어를 지금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 다 배우잖아요. 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측하기는 3년 안에 네. 간단한 이어폰만 끼면요, 제가 말하는 한국어가 상대방 귀에는 상대방이 영어를 할 줄 알면 영어로 들리고요. 그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면 제 귀에는 한국어로 들리고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번역해주는 그 이어폰이 지금 이미 개발하고 있어요. 3년 안에 나올 거. 이 외국에서요? 예,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고 외국도 만들고 있지만 아직 이제 약간 그 완성도가 네. 뭐 지금까지 뭐 물론 번역기도 써봤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번역기가 되게 그 형편없었어요. 근데 요즘 번역기가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어역도 하고요. 재치 있게 막 속담도 넣고 그 나라의 문화와 어떤 그런 사투리도 섞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역까지 인공지능이 하기 때문에 굳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굳이 외국어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한국어 하나만 잘하면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든 그 이어폰을 들고 가면 상대방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이어폰이 모자라면 제 이어폰 2개 중에 한 개 주면 돼요. 주고 야 이거 꼽으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귀에는 그 나라의 말로 들릴 거죠. 내 귀에는 한국. 아니 요즘에 그 텍스트로 네. 번역을 하는 그리고 음성으로 그 번역을 해주는 네, 정확도가 것의 그 번역기의 정확도가 네. 엄청 그 네. 높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보고 그러면 실제로 그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의사소통도 그런 도구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년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울 것도 그러면 학교 교육에서도 영어 교육이라든지 이 외국 교육의 방식도 전혀 변화가 그렇죠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학교가 말씀하신 부분에서 학교 교육이든 가정 교육이든 남는 것은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확인해서 그 끌어내는 일들 거기에 온통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아니 기업도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그러면 학벌 스펙을 갖춘 사람들 속에서 나오면 좋지만 꼭 거기에서만 나온다고 보장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방식이 그 사람이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AI 면접을 통해서 지금 초기 단계로 좀 확인하시는데 이게 이제 고도화되면은 그 밑바닥 깊은 부분도 어쨌든 나중에는 사람 면접관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 채용을 할 때 더 이상 면접관을 통해서 내지는 학벌 스펙 서류 전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정확도가 높은 방식이 찾아올 텐데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되면 갑자기 학교 교육이나 가정에서는 야 저렇게 채용이 달라지는데 학벌 스펙을 갖추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 일단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한 3년, 5년 안에 그런 시대가 개척이 될 것이고요. 그 3년, 5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일찍 제품을 만들고 그러니까 외국어 교육만이 외국어 번역만이 아니라 사람을 뽑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 변화가 학벌 스펙만이 아니라 이게 직접적으로 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술의 발달이 3년, 5년 내에 올 것이다. 야, 그렇게 되면 학교 교육은 정말 가정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완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인공지능 책들을 보면 특이점이라는 게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특이점. 그 특이점이 오면 모든 산업과 지식이 초기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문, 지식, 뭐 기술 그리고 산업 전반의 그런 기득층
그런 것들이 재설정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영어에 대한 학습 방향도 그 제품 나오면은 뭐 금방 퍼지죠. 제가 만약에 그 이어폰이 나온다면 한 1,000만 원 해도 살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영어를 배우고 이 계속 스피치 연습하고 발음 연습할 그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1,000만 원보다 훨씬 많이 들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제품 하나로 그냥 전 세계 어디를 놀러 가도 비즈니스 용어든 여행을 가도 다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면 뭐 영어 교육이라는 게 필요 없지 않을까? 그냥 그 도구만 잘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외국어 교육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교육들도 네. 이제 기술 교육도 말할 것도 없고. 네. 야, 그래서 결국은 남는 교육의 어떤 그 본질, 남게 되는 교육의 본질은 뭘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사람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핵심은 말씀하신 각자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그런 교육만이 살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올바른 판단 능력. 그게 어떤 능력이냐면 앞으로 모든 그 기술과 그 방향이 뭐 어떤 서비스가 다각화되고 수많은 그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네. 뭐 인공지능 면접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번역기, 뭐 통역 이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많은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카카오 택시라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콜센터가 없어졌었습니다. 옛날에는 콜택시를 부르려면 어떤 콜센터에 전화해서 네. 저 여기 어딘데요 택시 보내주세요 하면은 상담을 그렇죠. 전화 받아갖고 그 주위에 있는 택시들 중에서 연락해서 여기로 가세요 하고 일을 그렇죠. 시키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중개 콜센터 직원이 지금은 누가 하냐면 알고리즘이야. 알고리즘. 그 사람이 필요 없잖아. 그리고 택시 입장에서도 지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차피 기계가 일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도 그렇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어찌 보면은 그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직장의 개념이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맞아요. 이게 뭔가 고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이고 원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직업군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모든 배달이라든지 라이센스, 그다음 운수업 뭐 그런 어떤 자기의 그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 때문에 이게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불필요한 리소스가 계속 투자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그 솔루션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내게 제일 적합한가 하는 올바른 판단력을 갖춰야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보시기에는 그 올바른 판단력은 어떻게 길러질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상을 할 때 있잖아. 항상 이제 뭐 제가 뭐 성견지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뭐 저는 이제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봤었거든요. SF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은 막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그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SF 영화들에 나왔던 그 아이템들이 실제로 현실화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런 상상력들이 영화에서 이미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상상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상상을 해도 이게 언제 나오겠어? 뭐 이걸 나온다 해도 뭐 그걸 돈이 되겠어? 그냥 그 생각 자체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는 되게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판단을 할 때 데이터로 판단을 하지 않고요. 자기의 성향과 직감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근데 그 제4차 산업이 시작되면 모든 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데이터가 많이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내가 그 데이터를 판별하는 능력이나 가공하는 능력, 그 데이터를 통해서 추출된 여러 가지 산출물들에 대한 시각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 그런 IT 기술에 접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내 가치관과 내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더 통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데이터에 접근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갖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것인가 노력하는 것도 좀 있지만 한편으로 이 초중고의 그 이게 10대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자기 일상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네. 경험하는 연습들을 하는 그 경험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은 초중고 시절에 네. 혼자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은 내가 그 아빠한테 혼나더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통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 실력을 깨지는 것이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뭐부터 시작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해서 올바른 판단력이 이런 것이다 하는 정리를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원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 경험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이냐, 또 아이들은 그 경험을 내가 어떻게 쟁취할 것이냐, 이런 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인데 좀 우리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좀 끌려가는 교육, 가정에서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봐주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봐주지 않습니다. 입시 실적을 위해서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입시에 고용된 존재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력을 갖출 수 있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획일화된 그런 시스템에 어쩌면 제가 따라가야 될 밖에 없고 그 성적이라는 그 지표에 따라서 제 능력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아버님이 그렇게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또 그 공간 속에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내가 대학교를 가지 않고 내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해야겠어.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한 창업의 솔루션도 좀 있었고 또 기술도 있었고 그 두 가지가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이 말씀을 좀 하신 건데요. 아직 뭐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일단 좀 제 나름대로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그 여정을 좀 사셨고 이웃집 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이웃집도 이웃집이지만 좀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 이 교육기관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주는 도전도 상당히 좀 이렇게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우리 선택 질문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되죠. 네네네. 못한 말씀 또 혹시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마무리할 겁니다. 일단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지금 재단에서 하시는 모든 좋은 일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기감이 되고 또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저는 되게 좋은 인터뷰였고요. 네네. 그리고 뭐 저희도 제품을 만들 때 대부분 돈을 따라가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제품을 만들 때 시대적으로 필요한 타이밍이 오면 결국은 그 제품이 좀 부족하고 어떤 정교하지 않더라도 그 타이밍 때문에 성공하는 일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좀 더 자문을 받고 좀 더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여러 가지 그 지도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다면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청년들이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붓는 노력들을 좀 완충시켜서 좀 더 국가 경쟁력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청년들이 없잖아요. 네. 태어나질 않잖아요. 지금. 실제로 저는 이제 이 하이버프 인터뷰라는 면접 프로그램이 3년 뒤에 대박이 날 거라고 예측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기득층이나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인력 시장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취업을 못하고 취준생들이 많이 지금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를 보면은 3년이나 5년 뒤에는 스펙이 없는 청년들도 무조건 취업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기득층들이 은퇴하고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젊은 친구들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친구들을 쓰려면 스펙 따져가지고는 쓸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직자 우위 시대가 올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도 벌써 징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제조사들 뭐 위험한 일, 기피하는 일, 더러운 일 한국 사람들 안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막힌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도 지금 유입이 많이 안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또 청년들이 귀한 아들, 딸을 키웠는데 그런 일을 하려고 동의하시는 부모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들을 하는 제조업들부터 지금 벌써 지금 위기가 직면해 있거든요. 맞아. 그러면 그런 아주 기초 산업들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제조업이 원래 우리나라 제조 가공업이 우수했잖아요. 그렇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환경, 화학, 뭐 그다음에 선박 모든 게 제조업인데 거기서부터 무너진다면 정말 국가적인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좀 더 완충하거나 좀 뭔가 기회를 전환하려면은 빨리 교육 시스템도 바꾸고 취업 시스템도 바꾸고 또 이러한 그 인사 평가에 대한 기준도 빨리빨리 바꿔야만 그런 시대를 좀 더 좀 위기를 좀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이번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전에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는 좀처럼 보지 못했던 내지는 들을 수 없었던 네. 이야기들이 네.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저 이렇게 진지하게 오랫동안 인터뷰한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대표님의 어떤 일생을 그 직업 그리고 또 이제 일하는 그 관점에서 한번 사이클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매우 좀 의미 있었고 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고 이러이러한 그 내면의 특징들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어디서 이제 그런 그 케이스를 볼 수 있어요라고 할 때 황 대표님의 그 삶을 통해서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알게 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 시간이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그런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와 네네. 또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면접 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인터뷰의 내용들에 처음에 그 내용들의 그 질문들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있고 그런 이야기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자연스럽게 된 없습니다.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네. 됐고 또 포괄을 좀 어느 정도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부족한 것 뭐 따로 있지는 않죠. 네, 그래서 오늘 블루바이저 시스템즈의 황용국 대표님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참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동안에 가슴이 웅장해지고, 이 학벌 스펙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가둬놓고 교육하는 그 방식의 이 교육의 한계가 이미 벌써 찾아왔구나. 앞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 되면 사회가 더 급변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그때서야 고민하면 이미 늦는다 하는 생각들을 다시금 하게 된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그 황용국 대표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웃집 위인 찾기 인터뷰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